다들 참석을 하셨으니까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국토포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영입니다. 이런 시간에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다들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공학관리원은 2014년 제1회 한반도 국토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전략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44번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고 2023년, 3년 전부터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위해서 포럼 이름을 오늘 보시는 바대로 미래국토포럼으로 개명하고 새롭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4번의 포럼이 열릴 예정이고 마지막 포럼은 이제 내년 2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오늘 3번째고요. 대전환기의 국토도시 재구조화와 건설교통산업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산업체계 변화와 국토번역 구조 개편 방안을 이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지난번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도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사회 인프라 정비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포럼은 내년 2월에 미래 모빌리티 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사회기반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건설산업의 생산 방식 전환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 정책과 연구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비치된 설문지하고 QR코드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포럼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미래국토포럼을 지원해 주고 계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김정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2014년) 우리 포럼이 출범할 때부터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하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가총행 유태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공학관리원의 한승원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후나무 소개시키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박상우 장관님 오늘 토론자인데 지금 거의 다 올라오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고 식순에 따라서 약 25분간 조찬 이후에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현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기온이 영하로 내려왔는데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식사하시니까 좀 나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세용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몇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헤드 테이블에 앉아 계신 소개가 빠진 우리 전경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축하 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4회 엔지니어링 대상 시상식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상금은 다 다시 1억인데 다 이렇게 기부를 하셨는데요. 그 주최하신 이혜경 엔지니어링 협회 회장님 저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이충재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신 대한토목학회 최동호 회장님 앞에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뒤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를 안 했던가요? 원래 주인공은 항상 늦게 소개를 하는 법입니다. 네. 우리 박상호 장관님, 오늘 여기 오시는데 1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교통도 복잡하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국토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현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45회 미래국토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도시 사회인프라 정비와 건설산업 혁신 방향입니다. 노화되는 도시 그리고 사회인프라의 정비 과제와 스마트 건설, OSC, 모듈라 등 미래 생산 방식 전환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건설 산업은 어떻게 혁신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연사 한 분과 또 패널리스트 세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연사와 패널리스트 분들의 경력은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발표를 수락해 주신 연사 패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45회 미래국토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려 했던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께서 급한 정부의 주요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오늘은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연사이신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님께서는 30분간 기조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 세 분의 패널리스트께서는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 각 10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강태경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입니다. 저희 연구원 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됐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한번 준비한 거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주제는 소개받은 바와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 순서는 우리나라 인프라의 현황하고 인프라 관련 이슈들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게 파트는 쪼개놨지만 사실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건설 산업 또 도시 건설의 미래 2050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저 동영상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 과연 건설과 인프라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걸 좀 고민한 거라서 그 동영상으로 인프라의 미래상을 좀 대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 혁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우리가 양, 질, 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희 연구원 경영에서도 화두고요. 이제 연구원이 조금 격을 갖추자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하도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인프라 현황도 이게 먼저 생각이 났었습니다. 양이 먼저 확보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확보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좀 질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되면 경쟁력도 올라가게 되고 또 안전안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더 가서 격을 갖추게 되면 국민의 행복이나 또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된다. 근데 저렇게 쭉 올라가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격을 갖춘 인프라가 다시 또 양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면 또 양의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질격 왼쪽에 까만 글씨들 보면 미국의 토모하케가 리포트 카드 만들 때 평가하는 평가 척도들입니다. 캐패시티, 컨디션, O&M, 이노베이션, 퍼블릭 세이프티 그리고 리질리언스까지 다 ASC의 리포트 카드의 평가 척도들이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인프라의 양과 질과 격을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스테이너블, 휴먼 센트릭, 리질리언트 저거 세 개 합하면 또 인더스트리 5.0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결국에는 국가 경제의 백본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왔고 조금 더 나아가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기반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시간에 종속적입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건설 당시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투마치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지만 AI 시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전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그 전기가 다 있느냐? 뭐 이렇게 양질격이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관점에서 볼 때 뭐 가용한 통계들 그냥 최신 거하고 옛날 거 찾아가지고 본 건데 고속도로가 한 10배 늘었고요. 항공 여객 수속 능력 같은 경우는 7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상하수도 연장도 17배가 늘었다고 하고 송전 설비도 거의 2배 가까이 됐고 뭐 천명당 주택수 같은 경우도 거의 더블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압축 성장한 건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은 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파이더 다이어그램에 뾰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국토 면적당 도로 연장을 따져보면 저렇게 뾰족한 데들이 나옵니다. 불균형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조금 더 단순하게 면적만 볼 게 아니라 인구까지 감안해서 보면 조금 더 둥글둥글하지만 여전히 이 각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불균형이 있다는 이야기고 양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정성적으로도 이제 혁신 도시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정주 여건 만족도를 보더라도 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교통 환경 저게 물론 도로하고 직접 다 도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왔는데 국토가 균형 있게 돼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가능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WF는 요즘 이제 발표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고요. IMD는 여전히 발표를 하고 있고 기재부가 저거를 매년 인용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그거를 인용해 보면 2024년, 25년 구간에 국가 경쟁력이 22에서 27위로 추락을 했고요. 인프라 놓고 보면 인프라 부문이 11등에서 21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본 인프라 쪽이 21단계 하락을 해서 35등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GDP 규모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더라도 한참 밑에 있다. 한때는 우리가 인프라가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런 시사점들이 있던 시절이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들 이야기를 할 때 기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2011년도에 강남역이 침수된 게 굉장히 큰 쇼크로 다가왔었고, 근데 그게 더 이상 뭐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그 뒤로도 쭉 전국 각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충남 쪽, 뭐 저기는 저수지 뚝까지 터졌던 케이스고, 군산 쪽도 도시가 침수가 됐었고요. 광주도 잠겼었습니다. 무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시화돼 있다. 이제 기후재난이 상시화된다. 이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가운데 이제 우리 저수지들의 설계 빈도 보면 100년 미만으로 된 게 대부분이고요. 많아봐야 한 200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에 기록적인 강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빈도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1000년 만에 처음 오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지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물 관련 인프라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시설 비중이 제일 높은 쪽도 저수지고요. 그리고 안전등급이 제일 낮은 시설들이 많은 비중이 큰 것도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점점 인프라 관리가 또 다른 디멘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오른쪽 보시면 올 10월 달에 발의된 법안이 결국에는 기후변화하고 노후화라는 이제 복합 위기가 왔다. 요거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기존에 시특법이 있고 뭐 저 인프라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안이 발의가 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의 컨셉 자체가 이거는 뭐 맥킨지 최근 자료에서 9월달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요. 전통적인 교량이라고 하면 그냥 그
포장면이 있고 이런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대형 교량들 보면 통신 인프라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5G 망이든지 뭐 통신망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같은 것도 보면 이미 재래식이 아니라 IoT의 집약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량의 안전을 감시하는 IoT 센싱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것들을. 그렇게 인프라의 개념이 점점 더 복합화되고 있고, 블러가 인프라에서도 나타난다는 게 맥킨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스탠드얼론은 아니고 이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교량은 교량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항이나 뭐 철도나 또 항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중간에 물류시설들이 갖춰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또 전력 관련된 전력망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중간에 물류센터 같은 것들도 복합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 관계입니다. 인프라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다가 조금 의외였는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인프라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1호가 보니까 뭐 남대문에 있는 한전사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량도 있고 뭐 터널도 있고 다양한 인프라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만 되어 있고 과연 관리가 잘 되느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 것이, 사모교 저게 이제 붕괴 위기가 있다라는 기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같이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서울시도 지자체들도 또 나름대로 등록을 하고 있어서 한강대교가 서울시의 등록문화유산 1호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영도대교 같은 것도 일종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존을 하고 가치를 승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인프라의 현황과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한 덩어리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인프라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비 방향을 대충 암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2050년의 기술로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해 미래 국토과학 기술의 가치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서 이어집니다. 2050년 도시는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SMR, 수소 마이크로그리드, ESS가 연결되어 극한 환경에서도 끊기지 않는 무중단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 안정적 기반 위에 건축물과 생태 인프라는 살아있는 구조로 진화합니다. 인프라는 손상되면 스스로 치유하고 외부의 반응에 환경을 정화합니다. 삶의 공간은 스스로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그 공간은 스스로 학습하고 지능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람들은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벽과 가구는 움직이고 공기질과 온도, 교통과 물, 에너지가 실시간 최적화되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도시의 표면은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건물 외벽은 안전, 교통, 문화와 예술을 실시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되어 도시는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모합니다. 국토과학 기술은 정밀함과 안전성이 일상의 기본 조건이 되어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지켜냅니다. 이 정밀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 기술은 균열을 감지하고 교통과 에너지를 최적화해 무결점에 가까운 운영을 실현합니다. 모든 공간은 강력한 보안으로 보호됩니다. 사이버 위협에도 인프라의 핵심 기능은 중단 없이 복원됩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 생활을 지켜줍니다.
안전위에서 연결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모든 이동과 만남은 끊김없이 이어지고 사랑과 공감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율차, UAM, 하이퍼루프가 공중, 지상, 지하를 잇는 입체 교통망을 이루어 초강력 생활권이 일상이 됩니다. 초고속 통신과 디지털 툴, 로봇이 융합된 생태계 속에서 시민은 AR, VR을 통해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AI와 로봇은 위험을 대신 관리합니다. 도시는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인류의 터전은 극한 환경과 우주로 확장됩니다. 신의 기지와 플로팅 시티는 에너지 거점으로, 달과 화성 기지는 가족형 거주지로 발전합니다. 2050년, 공간은 인류 문명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 됩니다. 국토과학 기술은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 운영, 정밀성과 연결의 가치를 품고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2050년을 향한 도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끌어가. 예, 보시고 아마 이렇게 상상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양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들이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R&D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 회사다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먹거리가 앞으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구겨넣은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들의 험불한 상상력을 좀 널리 봐주시면,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것들을 좀 더 보태고 해서 좋은 연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의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런 게 되려면 이제 지금의 건설 산업이 그대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문제점 하면 뭐 다들 전문가분들이시고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건데요. 혁신을 하기에 앞서서, 혁신이라는 게 뭐 살갗을 벗겨내고 뭐 이런 아픔이 따르는 거라고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돼야 될 가장 상징적인 문제점 하나가 뭘지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겁니다. 민간보다 공공부문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9월달 기사인데요. 종심제 다들 아실 거고요. 정관 문제가 된 종심제는 용역 종심제입니다. 용역 종심제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기술 경쟁이 아니라 영업력이 수주를 좌우한다, 뭐 그런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사 종심제가 조금 다릅니다. 공사 종심제는 완전히 찍어 먹기다라는 거고요. 이게 최저가를 없애면서 이제 아프게 들여온 건데, 제가 연구원 한 30년 다녔는데 30년 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낙찰제도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가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 최저가 안 되겠고 뭐 부찰제 해보자, 또 제한적 최저가 하자, 뭐 그게 계속 맴 돌다가 부찰제를 승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입찰의 평균 가격을 갖다가 이리저리 해서 그거에 근접한 자가 수주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저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격 평가 산식에 제곱근이 나오고 막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 식을 보시면 투철 금액하고 균형 가격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없으면 차감되는 점수가 빵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100억짜리 규모 공공건설공사에 입찰자 수가 1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냐 과연. 그리고 1000개 중에서 아무도 견적 안 해보고 입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값을 가지고 투자 가격을 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1원 단위로 해서 80%, 1000개 중에 800개가 1000원 안에서 오글오글 다 몰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거기서 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사용률이 높은 특정 프로그램을 고리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거의 범죄로 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상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쓰는데 이렇게 사행성을 조장하느냐, 나쁘게 표현을 하면. 또 이게 이렇게 해서 운이 아니면 로비가 술주를 좌우하게 한다? 근데 어떻게 건설 기업들한테 기술 개발해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깝깝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10년쯤 전에 최저가를 없앨 때 생각해 보면 그전 10년을 또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낙찰률 50%가 붕괴됐었죠. 그러니 나머지 50은 뭐냐, 거품이다 이러다가 뭐 실적 공사비다 뭐다 해서 이제 공사비를 막 쪼다 보니까 또 공사비가 모자라져 가지고 난리가 난 게 2014년에 폭발을 해서 최저가를 퇴출을 시키고 그때 이제 종심제가 들어온 개념이다라고 볼 때는 그냥 가격 경쟁을 시켜놓고 건전한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가 투철과 그로 인한 부실공사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이게 공공건설 사업의 기본적인 룰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런 것들 바로잡지 않고 과연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 좀 미래를 생각해 보면 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 AI, 그린, 또 뭐 공급망 혁신 이런 것들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 산업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프로세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 쭉 글씨들 중에 빨간 거 보시면 스마트 로봇, 뭐 카본 캡처, 디지털, 드론, 센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 뒤에 그냥 건설 갖다 붙여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와인 산업의 뭐 혁신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와인 산업에도 로봇이 쓰이고요. 와인이 뭐 제일 중요한 게 포도를 좀 온전하게 양조장까지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도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지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싼 와인들 보면 하나같이 그런 기계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손으로 떴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껍데기 안 터지게 조심조심 들고 가가지고 산소를 덜 만나게 해서 산화를 방지하고 좋은 와인으로 간다면 그런 것 때문에 핸드픽트라는 걸 항상 자랑같이 내세우는 건데 그것도 요즘은 이제 기계를 트라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라고 하면 이제 포도 송이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AI 라벨링 해가지고 인식을 시키고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송이자로 잘라야 되니까 그 자르는 포인트를 또 정해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그렇게 와인 산업도 그런 첨단 기술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또 드론 매핑을 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와이너리가 굉장히 여러 플롯으로 쪼개가지고 토지라고 매핑을 해서 뭐 이게 석회암 있는 데는 까베소비뇽을 심는다 아니면 클레이에는 메를로다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블렌딩하고 하는데 첨단 기술들이 쓰인다고 하고요. 농업보다 건설이 디지털이 뒤쳐져 있다는 게 이런 거 보더라도 맞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품들입니다. 아까 양실 기억할 때 새로운 인프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들 또 뭐 반도체 공장 그리고 세 번째 저거는 죄송스럽지만 현대건설의 SMR 이미지를 제가 무단 차용을 좀 했고요. 이게 태양광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하고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맥킨지도 최근 보고서 보면 인프라의 타입들을 트래디셔널에서 뭐 디지털 인프라, 뭐 소셜 인프라 이렇게 막 해서 다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들과 에너지 인프라들이 다 불러대고 있다는 게 이런 거 보더라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국가의 성장 동정,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건설 산업도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상품들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거버넌스 관계입니다. 건설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들 간에도 원하도급 계속 그 컨플릭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저 안전특별법 하면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심지어 뭐 설계사나 또 감리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책임을 가지고 서로
책임 회피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뭐 외국 것들 보더라도 협력의 시대 또 그리고 리스크나 프로핏을 같이 나누는 시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PD기나 아니면 다른 그 NEC 같은 계약 약관들 보더라도 이런 정신들이 계속 담기고 있고요. 영국의 리더십 카운실 또 호주의 인프라 위원회 이런 것들 보더라도 결국에는 같이 힘을 합치지 않고는 좀 힘들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거버넌스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가지고 건단연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지 바꾸겠다라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이미지가 나쁠 만한 부분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지 말고 건설이 바뀌는 모습들, 그래서 아까 좀 황당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미래의 모습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뭐 폴더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고 현장의 엔지니어들도 첨단 기술로 중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고 그렇게 육체 노동만은 아니다. 그리고 OSC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정주 환경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장은 존재합니다만 생산의 대부분을 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은 한 군데 있을 거기 때문에 정주 환경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로봇들 같은 것들이 허드렛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산업도 ESG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 좀 다 종합해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야지만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산업혁신 이미지 측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뭐 두서없이 인프라의 미래 방향 그리고 건설 산업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태경 부원장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그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전제하에 양질격의 인프라 구축 사이클에 맞추어서 인프라 현황 그리고 인프라 이슈, 인프라 기술의 미래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산업의 혁신의 방향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로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패널 분들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발표를 해주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전 장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10분 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초대를 받고 워크힐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주 워크힐 호텔 그 좋은 호텔인데 오래간만에 워크힐 호텔 한번 가서 구경도 좀 잘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새벽에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와서 안내가 제가 눈이 안 좋은지 안내가 잘못됐는지 주차장도 헤매고 빌딩 안에 들어와서도 엘리베이터 탄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적재적소라는 게 있고 사람을 보면 적재적소이고 이걸 물건에 호텔 같은 물건에 바로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식사하면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제일 비슷한 사자성어가 뭐냐고 했더니 기기지묘다. 그래서 각 기계마다 자기의 지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해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약간 릴렉턴트 했던 게 오늘 뭐 토론되는 많은 주제들의 지향점이 결국은 정부이고 정부라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각에서 제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불과 한 4개월 전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잉크도 안 말았는데 지금 그 자기가 쓴 그 문서에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릴렉턴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의 역할은 우선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그 코멘트를 좀 하고요. 또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론자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잠깐 이제 도시사회 인프라 정비라는 단어하고 건설산업 혁신 같은 건설산업의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산업 혁신을 해서 인프라 정비를 더 잘하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하이테크 기술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급해 주신 내용들 중에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우리 공학관리원 전공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인프라라고 그러면 물적 SOC를 생각이 마련인데 발표 내용 중에는 아까 국제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적재산권 보호나 사이버 보안 같은 내용들도 이 인프라 범위에 포함시켜서 굉장히 논의 범위가 좀 넓어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페이지 좀 다음.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조금 범위를 줄여가지고 전통적인 물적 사회기반 시설에 국한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인프라 노후화와 유지 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 간, 또 인프라 모드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적용의 한계성, 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의 문제는 언급 안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 정비와 건설 산업 혁신을 막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한꺼번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세 번째에 나와 있는 B2G 산업이라는데 제 생각을 맞췄습니다. 제가 아마 거의 20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종원 회장님이 주도하신 또 우리 이현숙 회사님께서 열심히 또 역할을 해주신 건설산업 비전 포럼이랑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 건설산업 비전 포럼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그때 제가 이제 20년 전에 건설경제국장이라는 직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박성기 교수님 계시지만 같이 많은 아젠다들을 덮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주제들이 사실 20년이 지나도 근본적으로는 지금 크게 변하지 않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나 그 당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구조적이고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인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건설 산업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B2G 산업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 또 뭐 다른 것들 전부 다 B2B 산업이라서 기술 혁신이나 또 뭔가 이 또 새로운 신기술 적용하고 하는데 거의 그림돌이 없다. 자기 모험심을 가지고 신기술을 적용해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시장에서 성과를 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B2G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 발주 기관이든 민간 대형 발주 기관이든 어쨌든 발주자의 의도에 벗어날 수 없고 발주자의 의도를 집행하는 또 현장 기술자들, 현장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또 행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모두 간 불균형 문제도 사실은 이제 여기 엔지니어링 공학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로 엔지니어링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철도 엔지니어링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건축과 토목이 있고 영역별의 문제들이 있고요. 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까지 들어가면 더 심각하죠. 이거 완전 정치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책상 위에서만 있지 현장에 가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엔바이러먼트의 기본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불거진 것이 건설 사고라는 게 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다른 산업 현장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건설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가 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문제시되는 산업이 건설 산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프레셔를 가게 되면 사실 이것도 혁신을 가로막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사고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건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이 혁신 저해가 결국은 인프라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what to do, how to do 뭐 몇 가지로 정리해봤지만 크게 세 가지는 이제 일단 정부가 무한정한 돈을 또 민간 이 큰 기업이나 큰 자본들이 인프라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투자 예산을 열려라라고 기본적으로는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예산은 뭐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예타 제도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님들께서 뭐 특정 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타 면제 사업을 어디 지방에 가서 예타 면제 사업 10개를 발표를 합니다. 5개를 발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효율성은 뒷장으로 가고 정치적인 고려를 먼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규 사업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사업들 아니더라도 지역부에 무슨 조그만 도로 놓는다든지 이런 걸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는 옆 동네까지는 4차선인데요. 우리 동네는 2차선이라서 동네 체면이 말이 안 해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이제 소멸되는 이 빈집들이 많이 서는 동네까지 도로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지 일본은 일찍이 깨닫고 콤팩트 시티, 일본 말로 콤파크트 시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석구석까지 다 도로를 놔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못하니 동네 모여서 살자는 것이 사실은 콤팩트 시티의 기본 취지이고 발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개념을 좀 원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이제 민간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경기전이라든지 또 다른 또 기초 연구기관들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초 연구에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R&D가 저도 장관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게임 체인저 하는 기술을 한번 제 재임 중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게임 체인저 기술보다는 그때 필요한 이런 다리 기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롱텀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이 건설 건축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가장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된다. 그게 20년 전에 다루었던 주제하고도 똑같은데요. B2G를 B2B로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B2G를 B2B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건설 컨트랙터한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줘서 알아서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들. 그래서 겁이 나서 뭐 입찰이 못 들어오거나 아까 무슨 뭐 이상 방정식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B2B 쪽으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는데 전 우리 학계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가 집단은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분산되지 말고 뭔가 좀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한번 좀 내보는 그런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초 초과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4개월 건두신 4개월 됐는데도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이 B2G 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B2B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그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발표를 해주실 분은 심창수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10분 내로 좋은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창수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 내용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토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헬스케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서로 같은 주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래에 제가 이제 이 철거하는 교량 현장에 자주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그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엔지니어링을 하기 시작한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엔지니어 손에 든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 분야하고 똑같습니다. 의사를 키우려면 신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가 신체 기증인데, 우리가 이제 한 100년 전에 만든 설계 기준과 시방에서 건설을 했는데 인프라를, 그게 어떻게 노후화되고 열화돼서 수명을 다하는지를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 재생을 하면서 신규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과거의 기준과 과거의 시방에 따라서 과거의 방식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를 계속 답습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엔지니어링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엔지니어링 관련된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가 거의 대부분의 일이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부심도 못 느끼지만 의사결정에서 좀 배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프라 헬스케어 부분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첨단 진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단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우리가 사람도 수술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설물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일한 기회가 철거할 때입니다. 철거할 때 꼭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공장 철거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제가 경험이 있는데, 구조 검토를 하시는 분은 옛날 도면대로 그냥 구조 해석해서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 철골 구조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기존 단면의 내화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엔지니어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진단 자료를 제대로 안 줬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맞닥뜨린 문제고, 그다음 다른 하나 문제는 이제 이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한 구역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하라고 미션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설물 근방에 있는 많은 다른 시설물들이 가지는 영향을 평가할 자료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한 80대 그 터널 전문하시는 독일 할아버지를 아는데 자주 뵀거든요. 이분이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교란된 도시 집안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엔지니어링이 과거처럼 보링을 50m, 100m 하나 뚫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필요한 실증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나 이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라는 종합적인 이제 데이터가 제공돼야 되는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모하크에서 올해부터 이제 계속 기반시설 관리법 상에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노인프라 기증제도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는 설득을 해서 한 2개 교량 정도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콘크리트 코어도 받고 내부에 이제 철근 부식도 받고 실제 부재도 받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고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반 시설 중에 예를 들면 교량을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교체를 하려면 준비 기간, 교통 처리 계획, 예산 확보 최소한 한 3년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차량으로 스폴링이 떨어져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자기 주장을 말을 못 해요.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엔지니어들한테 이런 이제 체계를 줘서 엔지니어링 판단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책임감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언제 교체할 건가 의사결정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기준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의사결정을 했다가 비판이 막 들어오면 왜 그 결정을 했는지를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데 보시면 이제 저렇게 교체 가능 요소, 교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접근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체계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시방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기준 시방으로 만든 시설물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컨 제너레이션 유로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100년의 경험을 되짚어서 다음 세대에 맞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설계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뺏기다가 미국에서 뺏기다가 그다음 유로 코드를 뺏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준이 완전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 번 더 리빌딩할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최근에는 이제 이 국가별로 연합해서 기준에 필요한 실정 데이터를 모으고 그 실정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이제 설계 기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뭐 사실은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해서 언제 죽을지를 당신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6개월 만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시면 뭐 10년도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6개월 안에도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마찬가지 시설물도 그냥 외관을 보고 아니면 뭐 재하시험 한번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다음날 무너져요. 그런 사례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계속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례 조사를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가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하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은 지금 설계에서 반영 안 됩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좀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 손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엔지니어 손에 굉장히 이제 마스터 엔지니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엔지니어들이 본인들이 이제 가진 책임에 그 부합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싫어하는 말이 설계 용역이라는 이런 말인데 용역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엔지니어링은 사실 컨설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 연배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주류인데 건설 산업 전체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퇴직 프로세스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서상에서 표현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전해줄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통찰이 사실은 이제 뭐 AI나 이런 걸로 다 정형화 시켜서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서 AI가 엔지니어 대신에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 의존성 이걸 조금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모아켓에서 사실은 올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주치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여기 아무리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도 의사한테 꼼짝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노후 인프라 전체를 의사결정하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역할을 가진 엔지니어들한테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이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주치의가 와서 판단해주고 교체합시다. 이게 마음이 편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 기반 시설에 대한 엔지니어 위상을 좀 높이는 측면에서 주치의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려면 이제 사실은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트레이닝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공공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 가장 완성도가 높은 데이터를 공공이 다 쥐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민간에 좀 개방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는 대부분 다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개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식별화하고 보안성 제거한 다음에 이 산업 데이터를 이제 건설 산업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제도적인 이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I 생각을 think we 하고 can 있고요. change the geometry of the cables of this bridge. 이 제가 만든 How do you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쉽게 이제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좀 풀어야 되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6년간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대상으로요. 도롱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사이트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6년 뒤에 저희가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의 사업 관리 방식으로는 이 기술이 효과를 볼 수가 없답니다. 똑같은 사업 기간 설정이나 똑같은 사업 관리 방식이나 똑같은 예산 체계로는 스마트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30% 원가 절감한다 아니면 설계 쪽에서는 ROI가 300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과품이고요. 똑같은 공사기간이고 예산 있으면 빨리 하라 그러고 예산 없으면 천천히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스마트 기술이 먹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도 같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그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후 인프라 연구용 기증제도라든가 또 건설 주치 제한, 또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 환경 구축 이런 내용은 참 그 시사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패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 발표는 마지막으로 박영준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10분 내로 좋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건설 박영준입니다. 저희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 연구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이제 크게 스마트 건설하고 이제 스마트 시티 요 두 개가 되는데 스마트 건설은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중간중간 내용이 나왔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상품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EPC 시공이 아니고 오늘은 상품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일부를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건설 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건설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회사에서 AI, 뭐 빅데이터, 로봇,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야, 너 좋겠다. 회사에 잘릴 일이 없겠다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와보시면은 건설 산업에서 미래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충을 받는지 내부의 저항이 심하고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좀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고자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제 발표를 패널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우리 국토교통 외에도 뭐 국토교통 포함되지만 이동이나 물류나 서비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현대자동차 그룹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현대건설만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는 UAM, 하이퍼루프, 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친환 인프라까지 나오고 뭐 기존의 인프라, 뭐 주택이나 이런데 로봇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예 로봇을 위한 주택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어떤 도시나 혹은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전환의 어떤 시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업에서 준비를 하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제 그 건설연의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인프라 뭐 양적인 어떤 확충도 있었고 질적인 성장도 있었고 이제는 어떤 격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크게 이제 공감하는 바고 저희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만 보지 않고 해외 시장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게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눈에 보이는 도로, 철도, 교량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UAM 버티포트, 뭐 하이프루프, 로봇 친화형 건축물, 뭐 이런 이제 건물들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다 각자 상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이 모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들은 초연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움직이는데 근데 연구원들마다 머릿속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상상의 날을 펴보자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앞서 이제 부원장님도 약간 이제 건설연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보시기에 이거
공상과학 소설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냉정하게 보시면 이미 자동차 그룹은 여기에 남아 있는 모빌리티 수단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건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도시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획기적인 모빌리티 기술들은 미래 도시 환경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정량적 도시계획 방법론의 프로토타입인 모빌리티 스케이프가 그 해답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메이커를 통해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사통팔달의 기초를 만들고, 패브릭 메이커를 통해 도심 필지를 이동수단과 구역 특성에 맞게 창조합니다. 빌딩 메이커는 필지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종류와 그 안의 주요 기능들을 설정합니다. 모빌리티 허브 메이커는 연속적인 모빌리티의 이동을 통해 이동 시간을 최적화합니다. 우리의 미래도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래도시 안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은 도심 내 이동 방법과 도시 발전의 방향성 발전 수단을 재정립합니다. 미래 초고속 운송 수단인 하이퍼루프는 도시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적 연결성을 부여하고, 미래도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시민의 생체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합니다. 도시 내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과 기반 시설은 사용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연속적인 이동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은 단순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을 초월하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이용한 도시 공간 확장,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합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끊김없이 연결하는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미래도시 안의 유연한 이동을 통해 모두가 각자 필요한 어떠한 도시 자원에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계획 방법론을 통해 미래도시를 디자인하여 지속 가능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 생활을 선사합니다. 도시 안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들은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 하나의 통합체로 융합되어 활동적이고 연결되어 있으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미래 도시를 열기 위한 혁신에 앞장설 것입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네덜란드에 있는 MBRDB랑 같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핵심은 이제 도시를 설계할 때도 어떤 설계자의 어떤 정성적 경험적 설계가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하겠다. 그리고 도시 구조 자체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뭐 시간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이제 아까 박 장관님 말씀하신 컴팩트 시티나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이미 앞에서 그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좀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어떤 공공 중심의 발주, 앞서 이제 민간의 어떤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 그 다음에 저가 입찰 유도하는 것, 또 뭐 어떤 혁신이나 저가 입찰이 아니더라도 혁신이나 이런 건 사라지고 마치 어떤 공정성,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입찰하는 그런 제도들, 그리고 개별 인프라 단위로 사업이 나오는 것들, 이러한 어떤 건설 산업의 구조에서는 사실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 가지는 어떤 그 고충이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적습니다. 그 적은 영업이익 내에서 다 아시겠지만 다 연구 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가 건설회사 오니까 생각보다 건설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건설회사지만은 사실 저희가 주로 만나는 데가 국토교통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기후부나 뭐 국방부나 여러 이제 정부 부처들을 다 만나고 있는데 유독
좀 이제 이 국토교통 분야만 보면 건설회사가 아직도 그 숙명적인 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영업이익 내에서 R&D 예산을 연출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미래 상품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 상품을 준비하는 내용들은 앞서 이제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다 보신 내용들이라서 생략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술연구 현대건설 기술연구원만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저희가 뭐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이나 앞서 이제 SMR이나 이런 내용들인 저희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부하건대 전 세계 어떤 건설회사보다도 기술 수준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즉 저희가 건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 부족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뭐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뭐 혁신의 핵심이 이제 R&D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장벽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내용을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뭐 이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저희 혁신을 하려면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패스트 팔로우 시절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혁신이나 아니면은 재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업에서는 건설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 시절이 아니고 이제 퍼스트 무버로 게임 체인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공공도 큰 역할을 해야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확실히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민간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공공 분야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건설 산업의 혁신은 쉽게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현대건설에서 상당히 모빌리티 쪽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에 생각하는 거하고 또 기업에 생각하는 거의 차이를 좀 작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토론에서 또 질문을 받으시면 또 말씀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의 토론 패널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사 그리고 패널 분들을 무대 위에 모시고 우리 플로어에서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설문지 오른쪽 상단에 QR 코드로 접속하시면 근무 포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질문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참여가 우리 미래 국토 포럼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연사와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연사님과 그리고 패널 세 분 모시고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R 코드에 접속해서 질의를 해주신 몇 분의 질의를 제가 이렇게 좀 발췌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 내 10대 건설사의 시공 중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결과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저가의 입찰 참여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0대 건설은 기피하고 이 그룹이 참여하는 결국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술력도 들어오지 않고 또 결국 건설 산업이 좀 우울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거 어떡하죠? 네. 장관님께서 좀 덕담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당한 답이 될 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아주 쉬운 예가요.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나서죠. 그래서 막 강풍을 몰아치는데 강풍이 몰아칠수록 이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고 움츠러들 뿐인데 이제 태양이 나서서 이제 이 따뜻한 햇빛을 쏘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아까 저도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건설 산업에서 인명 희생을 줄이자는 것은 저도 재임 중에 엄청나게 애도 쓰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이게 이제 뭐 세게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먼 길이지만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스테디한 슬로우 앤 스테디로 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무슨 효과를 보려고 바람을 세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또 근로자 교육부터 여러 가지 또 이 설계에 반영해 줄 수 있는 품을 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차근차근 롱텀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호 교수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실명 없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딱 한 분만 이렇게 실명을 주셨네요. 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이 건설 분야의 입찰 평가 방식 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지 또 기술을 중시하는 요구를 해야 하는 발주자들의 책임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면은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자리에 나왔던 그런 좀 약간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기술 중심의 그런 평가 방식을 변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의 구조 혁신 위에도 도시 사회 인프라 정비적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적 난제는 무엇인지 이건 심창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제를 말씀하셨나요? 네. 예, 난제가 많죠. 일단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진단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시설물을 중간에 해체했다가 다시 건설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있어서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처럼 만든 다음에 비슷한 유사 시설물들을 계속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한 거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반 시설이 15종입니다. 이 15종 기반 시설 관리 주체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도시 단위의 인프라는 이제 뭐 싱가포르 했듯이 트윈을 만들든지 무슨 수를 썼든지 간에 이런 이제 체계를 좀 만들어야지 그 안에서 이제 시설물별로 주치의가 나오고 마스터 엔지니어가 나와서 이 마스터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고 제가 아까 80대 영국 할아버지 말씀드렸는데 이분 볼 때마다 부러운 거는 전 세계에 터널 엔지니어들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누수 문제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는지 알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있는 건설 산업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정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꼭 생겼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중에는 건설 산업의 구조 혁신 위에도 조금 전에 했던 거고요.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 사업 관리 전공하시고 또 현대건설에 계시는 박형준 상무님께서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첨단 기술 잘 적용될까? 네. 저희 사업 관리는 제가 하지 않아 가지고 좀 제한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조금 비껴가는 답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감리나 CM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건설업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한 사람의 현장 소장이 돼서 그 평생을 직장에서 이제 만약 현대건설 일했을 때
3개 현장에 현장 소장을 하면 사실 많이 왔습니다. 그 말이 있는 건 뭐냐면 현장 소장이 아닌 걸 다 합치면은 사실 몇 개의 현장을 못 잊고 사실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뭐냐면 기존까지 경험에 의해서 계속 대물림되어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도 많아야 3개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경험에 의한 대물림이 앞으로 계속 유효할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건설업이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직도 경험에 의해서 계속 이 현장 관리가 되고 있고 사업 관리가 되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도 건설업 내부에서는 사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업의 정서가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왜? 자기의 당장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한 관성에 의해서 나는 경험에 의해서 있고, 또 이 건설인들 특유의 그 약간의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답이다, 이런 어떤 생각. 그래서 데이터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지만이 이런 사업 관리를 포함해서 건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인프라와 첨단 기술 통합을 위해서는 발주자인 정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 발주자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누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강태경 부원장님께서 연구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발주자의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보다는 공공발주자가 발주자라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고용한 에이전시다, 이렇게 좀 몸을 낮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주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은 특히 그렇습니다. 기재부나 이런 데 훨씬 더 큰 규제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빨리 깨버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원론적이지만 발주자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랄까, 미래국토포럼의 주제가 좀 약간 두 가지를 합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시 사회 인프라의 정비와 건설 산업의 혁신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박상호 장관님께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건설의 혁신의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건설 혁신의 대상 그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리고 또 혁신의 우선순위, 인프라와 건설 어느 쪽이 먼저인가,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제가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건설 혁신의 대상 그룹이 어딜까요? 혹시 뭐 답변 좀 어렵습니까? 혁신의 대상 그룹. 네. 우리 장관님께서, 그리고 혁신의 우선순위 뭐 이런 쪽에 좀 말씀을 좀 20년 전에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김종래 회장님, 정경 김종래 하지만 발주자가 똑똑해야 잘 된다. 발주자가 각성하고 이 업그레이드 하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등기 심사할 때 심사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외부 교수님들이나 외부 전문가 맡기지 말고 발주 기관의 직원이 대거 참여해서 자기 물건에 대한 평가를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결국은 이제 귀결이 됐었거든요. 그걸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당시 장관님께 보고를 이제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캐주얼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현실화된 적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가 하다가 보면, 제가 LH에 근무할 때도 LH 직원들이 내부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 의해서 발주자가 깨어야 이게 알지, 남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게 이제 돌아서서 보니까 이 전 현직의 이 유착 문제로 또 귀결되고 해서 굉장히 이게 참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이 답이고, 이쪽을 보면 이쪽이 답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능하면 B2B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를 발주자도 없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민자 제도 중에서 BTL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사실은 뭐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이제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서 제안하는 게 그게 하나의 상품화 되어 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뭐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또 이 국민들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제품이나 상품들이 많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거 뭐 발주자, 시공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쪽 그룹이 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도식화된 사고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가져가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혁신 방향이 돼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발주자 역할도 하셨었는데 발주자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과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QR 코드에 접속된 접속해서 올려주신 질문은 거의 이제 답변된 것 같고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QR 코드 입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생각하고 계신 질문을 못 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또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험 제도 문제입니다. 저는 구조하고 시험을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지금 국내에서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방법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건설 시험은 정말 포괄적으로 안 되면 국문과나 80년 초에 듀얼 디그리를 할 때 사실 시험의 과목이 3분의 1은 MBA 가서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험이 과연 경영대학원에 가서 듣는지 정 안 되면 기계공학과 가서 듣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법학 대학에 가서 과목을 듣는지 건축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시험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주제가 미래입니다. 조금 정말 저희들이 한번 심층 토론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희 나라의 건설의 가장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건설물의 기간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애주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생애주기 LCA 온실가스, 뭐 생애주기 경비 비용 LCC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전혀 이 구조물의 수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물 수명은 세법 49조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딱 40년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물 수명만 결정하면은 모든 것이 유지관리나 이게 다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하나 가지고 조금 듣기에는 안타까워서 오늘 좀 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바랍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네,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건설 돈이 저가라고 하시는지 상무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겠고요. 4차 산업시대에 기술을 혁신하면 옛날보다 더 적은 인원과 좋은 장비도 참 많이 나와 있어서 공기도 줄일 수 있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원가 건설 장비가 그러니까 돈이 낮다고 하신 상무님께 현대건설 네. 상무님 간단하게 기술 개발을 좀 하시면 장비도 좋은데 요즘에. 네. 어제 식사하다가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목이 전체 건설에서 31%,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 건축이 69%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으로 답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뭐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토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50을 손해 보는데 하면 10을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이게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은 손해 보는 이런 형태가 많고, 그나마 저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군에서 수익이 나는 걸 가지고 토목 사업을 메꾸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 수주가 아니고 저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이익이 남지가 않고, 영업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혁신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가져본 이상입니다. 아마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기술 개발이 테스트 배틀을 거쳐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가는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원가를 절감하기 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기술이 반영이 되면 충분히 원가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질문 중에 OSC, 우리나라 OSC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좀 사장되지 않고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질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건설 산업의 그 미래를 정말 우리 분야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우리 김종훈 회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 산업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그 2008년부터 한 10개월 맡으셔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가 혁신의 노력하고 견주어서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참 그것도 궁금하고, 그때 감회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로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별로 한 거는 없고, 그때 위원회 활동할 때 각 분야별 책임자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의 문제점이 그 선진화위원회나 혁신하고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니까 국토부에서 저를 보좌하는 또는 저를 자문하는 그 스텝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한 1년 남짓 하는데 그 담당 사무관은 사무관은 한 2번인가 바뀌었는데 과장, 국장은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멀다 하고 바뀌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획가닥 하는 게 너무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장 하나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정책이 바뀌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의 가버넌스하고 리더십의 연속성, 그런 게 이제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너무 또는 그 정권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바뀌니까 계속 갈지자걸음을 하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제자리에 와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정부보다는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공기업 사장들하고 그 국장급 이상 간부, 장관 포함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2번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민간은 그 정부보다 훨씬 우수하다. 발주 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저가라고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러고 자체 발주를 한다. 정부는 자체 발주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지금은 국가의 경쟁력, 정부의 경쟁력이 민간의 경쟁력보다 형편없이 떨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민간한테 R&D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많이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지, 요소가 혁신을 하면서 그렇게 국가가 발전하고 건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철저하게 글로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건설 혁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우리 그 패널 두 분과 연사분 중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은 마이크를 드리고요. 네. 네. 우리 연사님,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사회 그 인프라 정비 그리고 건설 산업의 혁신 방향 두 가지는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좀 너무 부분적인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전반이 그 건설 산업의 혁신 대상이 되고 있고 참여 주체 모두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그 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길은 우리가 열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정말 어떤 길은 험하고 어떤 길은 순탄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꾸 순탄한 쪽으로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험한 길이지만 희망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런 길. 요새 그 G.O.D가 다시 또 G.O.D 아십니까? G.O.D의 노래 길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아마 혹시 돌아가시면서 그 G.O.D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네. 건설산업 혁신의 노력은 정말 우리 민간뿐만 아니라 관산학연에 협동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은 세계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건설은 국내에서는 좀 바닥을 치지만 밖에 나가면 1등입니다. 아마 그게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국내에서 하는 것과 해외에서 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위원회가 영국에 있습니다. Constructing Excellence. 이 컨설팅 엑셀런스는 올해도 건설의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건설을 혁신해 나갈 것인가?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컨설팅 엑셀런스에 접속을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자기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콜라보레이티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여 주체가 전체가 참여하는 그 플랫폼. 이 건설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러면 그 안에서는 아마 그 계약의 방식도 바뀌겠죠. IPD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그 창의적인 그런 계약 방식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서로가 또 윈윈하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건설 산업의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산업을 벤치마킹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빌리티도 정말 중요하고 바이오도 중요한데 벤치마킹에는 좀 서툰 것 같습니다. 항상 뒷북을 치고 있고 AI도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건설 산업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벤치마킹 다른 사람 벤치마킹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세 가지의 관리를 잘하자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실리티를 잘 관리하자.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만들어놓은 파실리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을 잘 관리하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관리를 하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부터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리를 잘해서 설계 이전 단계 예타도 좋고 기획 단계부터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산학 또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한 내용이 CE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정말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 정말 어려운데 이처럼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공학칼림원의 그 회원들께서 있는 한 건설 산업의 미래는 그래도 꿈이 있고 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연사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패널에 참여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